2025년 12월 몽골 초원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양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3, 2, 1 점등 모니터 화면에 육각형 셀들이 초록색으로 번져갔습니다. 휴대폰 수신 표시가 한 칸에서 5칸으로 치솟았죠. 환호가 터졌습니다.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력이 아닌 기술로 영향력 확보 보수 매체들조차 논조를 바꿨습니다. 더 놀라운 건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반응이었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공동학습을 언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체 그날 초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작은 반도의 나라가 제국들의 언어를 바꿔놓은 겁니까?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응원의 목소리로 화이팅을 외쳐주신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저는 에단 크로우입니다. 영국 런던 국제전략센터에서 20회 넘게 전략 분석가로 일해왔죠. 제 업무는 간단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터지는 분쟁의 신호를 읽고 그 신호가 어디로 번질지 예측하는 겁니다. 위성 데이터, 통신 주파수, 병력 이동 패턴,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 찬 화면 속에서 전쟁의 전조를 찾아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20회 동안 저는 수많은 위기를 봤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17일 새벽에 제가 마주한 신호는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새벽 4시 47분이었습니다. 비상벨이 건물 전체를 깨웠죠.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직 근무조차 1층 경비실에 있을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만 3층 위성정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중앙아시아 데이터를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이상한 전자파 패턴이 포착되고 있었지만 명확한 출처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알람이 울린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이 깜빡이고 있었죠. 빨간색 경고등과 함께 보고서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몽골리아 인 모션. 몽골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몽골이 움직인다고요? 저는 지난 20회간의 데이터를 머릿속으로 되짚었습니다. 몽골은 완벽한 완충지대였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끼인 전략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온 침묵의 땅이었죠. 그 땅에서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까? 저는 서둘러 위성 영상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몽골 전역의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초원은 여전히 고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자파 스펙트럼 분석 창을 띄우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파수 대역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군용통신 주파수였죠. 민간 통신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암호화된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의 강도와 패턴을 분석하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실전 배치 수준의 통신망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주변국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같은 시각 러시아 북부 국경에서 병력 재배치가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남부 내몽골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두 강대국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이건 조율된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몽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반응하는 겁니까? 저는 뉴스 피드를 열었습니다. 국제 통신사들의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작은 외신 하나였습니다. 새벽 5시 2분 서울발 뉴스였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몽골 비공개 회담 성사. 저는 화면을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왜 한국입니까? 몽골과 한국의 조합은 제 20회 데이터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략적 이해관계도 군사동맹도 경제블록도 아니었습니다. 대체 왜 한국이 지금 이 타이밍에 몽골과 회담을 한 겁니까? 저는 서둘러 한국 관련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한국과 몽골 사이에 조용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기술 협력, 교육 교류, 에너지 파트너십. 겉으로는 평범한 협력 관계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 달랐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통신망 구축, 원격 교육 플랫폼.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순간 새로운 알람이 울렸습니다. 베이징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소집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생중계 화면을 띄웠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한국의 일방적인 접근은 지역 균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차가움 뒤에 숨겨진 감정을 말이죠. 그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모스크바에서도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특정 국가의 개입은 지역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러시아도 같은 톤이었습니다. 두 강대국이 동시에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병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모델이었습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신뢰로 연결하는 방식. 그 방식이 몽골에 심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조용한 축이 서울에서 시작된다. 이건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신뢰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쟁의 첫 신호를 바로 이 새벽에 목격한 겁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몽골 정부 내부에서 유출된 파일이었죠. 파일명은 Strategic Survival Reference KR.doc스였습니다. 전략적 생존 참고 자료 그리고 KR.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국가 생존 전략 한국 모델 검토. 한국 모델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저는 문서를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0년간 한국이 걸어온 궤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첨단 기술 국가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분단의 상처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뤄낸 사례들이 빼곡히 정리돼 있었죠. 하지만 이 문서가 주목한 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분석한 건 방법론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눌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갔는지, 어떻게 군사력이 아닌 기술력으로 발언권을 확보했는지, 어떻게 지배가 아닌 협력으로 영향력을 넓혔는지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몽골은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식도 중국식도 아닌 제3의 길을 말이죠. 그리고 그 길의 이정표로 한국을 택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 생존 전략의 전환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 정보를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베이징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오전 11시 중국 외교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지켜봤죠.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접근은 지역 균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제보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더 빨라졌죠. 저는 그 속도에서 읽었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공포의 표출이라는 걸 말입니다.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모스크바에서도 성명이 나왔습니다. 특정 국가의 일방적 개입은 위험하다. 똑같은 톤, 똑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왜 두 강대국이 이렇게 빠르게 반응하는 겁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대체 뭡니까? 병력입니까? 아닙니다. 한국은 몽골에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경제 지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규모에 비하면 한국의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었죠. 그렇다면 대체 뭡니까?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사례였습니다. 힘으로 지배하지 않고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한국의 사례. 그 사례가 몽골에 뿌리내리는 걸 막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그날 오후 서울에서 두 번째 신호가 왔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과 몽골은 기술 신뢰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명목상으론 에너지 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니 달랐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교육 네트워크 공유, 원격 의료 시스템 연동. 이건 에너지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이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총 대신 서버를,
지배 대신 신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전쟁의 방식이구나. 탱크를 굴리는 대신 데이터 패킷을 보내고 국경을 넘는 대신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점령하는 대신 초대하는 방식. 한국은 침투가 아니라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몽골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보낸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러시아와 중국의 대응이 본격화됐습니다. 네트워크 검열이 강화됐죠. 한국어 콘텐츠가 차단되기 시작했고 한국 관련 뉴스가 필터링됐습니다. SNS에서 한국을 언급하는 게시물들이 삭제됐습니다. 그들은 정보의 흐름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터넷 트래픽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차단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검열은 호기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몽골은 방향을 바꿨다. 그들의 나침반은 이제 서울을 가리키고 있다. 신뢰는 통제보다 빠르고 기술보다 깊다. 새로운 질서의 지도는 한국식 신뢰로 그려지고 있다. 저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런던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을 수 없었죠. 직접 가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울란바토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20회 동안 데이터로만 세계를 읽어왔던 제가 직접 현장으로 향한 겁니다. 비행기가 몽골 상공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보였습니다. 광활했습니다. 그리고 고요해 보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아래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칭기스칸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보이는 대형 광고판에 한글이 적혀 있었거든요. 함께 가요, 한국과 몽골. 한글과 몽골어가 나란히 쓰여 있었습니다. 광고판 모델은 몽골 청년이었지만 배경음악으로 흐르는 건 한국 음악이었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공항 광고판 하나가 이렇게 강렬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는 중년의 몽골 남성이었죠. 라디오를 켰는데 흘러나오는 건 K-팝이었습니다. 저는 몽골어를 할 줄 몰랐지만 기사에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한국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그 기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이 매일 듣습니다. 이제 저도 좋아하게 됐어요. 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한국어를 배웁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죠. 우리 몽골이 달라지고 있어요. 시내로 들어서자 거리 풍경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간판에 한글이 섞여 있었습니다. 카페, 치킨, 뷰티샵. 몽골어와 한글이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죠. 어떤 건물 외벽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30일 완성 한국어 회화. 저는 택시기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습니까?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죠. 우리 아들도 학원 다닙니다.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대요. 저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거리로 나섰습니다.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말이죠. 중심가에 있는 대형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입구 베스트셀러 코너에 한국어 학습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왕초보 한국어, 비즈니스 한국어, 한국 문화 이해하기. 저는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초판 발행일을 보니 불과 6개월 전이었는데 벌써 8쇄를 찍었더군요. 이 정도 판매 속도라니 놀라웠습니다. 서점을 나와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카페 이름은 KAG 아카데미였습니다. 한국 시대라는 뜻이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엔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메뉴판에도 한글이 병기돼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치즈케이크. 저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옆 테이블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죠. 2명의 청년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한국어는 아니었습니다. 몽골어가 섞여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한국어로 소통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저는 영국에서 온 연구자입니다. 청년들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십니까? 제 질문에 한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멋있어요. 작은 나라지만 세계적인 나라잖아요. 우리 몽골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다른 청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존중해줘요. 다른 나라처럼 명령하지 않아요. 함께 가자고 하죠. 그래서 좋아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한국 국민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동질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현지 정보원을 통해 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몽골 총리가 비공개 회담에서 한 발언이었죠.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모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함께 성장하자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길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건 외교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몽골의 심장은 한국어로 뛰고 있다. 신뢰는 감염된다. 빠르고 깊고 자발적으로. 나는 오늘 그 확산의 첫 증인이 됐다. 국경보다 먼저 바뀌는 건 언어의 리듬이다. 한글 간판 하나가 제국의 담론을 무너뜨리고 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빛 아래에서 새로운 세계가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일주일을 보낸 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부에서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현장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들은 그걸 읽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냉소적이었죠. 한 선임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크로우, 자네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한 거 아닌가? 한국은 작은 국가야. 판을 흔들 힘이 없어. 다른 동료가 거들었습니다. 몽골 청년 몇 명이 한국어 배운다고 해서 지정학이 바뀌는 건 아니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인터넷 트래픽, 교육 등록률, 문화 콘텐츠 소비량. 모든 지표가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통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계는 차갑지, 크로우. 자네가 본 건 표면이야. 러시아와 중국의 압박이 본격화되면 몽골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인정하는 게 두려웠던 거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죠.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두 강대국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비공식 제재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몽골로 향하는 물류가 통관해서 지연되고 있었고 에너지 공급 라인 축소 계획이 흘러나왔습니다. 국제 포럼에서는 영향권 담론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몽골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완충지대다. 외부 세력의 개입은 지역 불안을 초래한다. 같은 문장들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영향권이라니요? 그건 지도 위의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낡은 언어였죠. 21세기에 여전히 그런 담론으로 국가의 선택을 억압하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메모했습니다. 그들이 지도 위의 선을 외칠 때 우리는 대역폭을 키워야 한다. 힘의 논리에 힘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외교부 관계자와 비공식 통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받은 건 중견 외교관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군사적 선을 긋지 않습니다. 정치적 진영 논리에도 가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기술 협력과 교육 지원뿐입니다. 지배가 아니라 신뢰를 택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명확했습니다.
제국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대신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외교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공유합니다. 통치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요. 몽골이 원하는 건 자율성입니다. 우리는 그걸 존중합니다. 그래서 기술과 교육만 연동하는 겁니다. 나머지 선택은 온전히 그들의 몫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점이었습니다. 지배 대 신뢰, 명령 대 초대였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울란바토르 현지팀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통신 장비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겨울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죠. 겨울이 오면 모든 게 멈출 수 있습니다. 난방이 끊기면 네트워크고 뭐고 소용없습니다. 현장 엔지니어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신뢰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뎌낼 실질적인 대비가 필요했죠. 저는 밤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겨울철 전력 수요, 난방 시스템 용량, 비상대체 에너지원. 모든 걸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그리고 해법을 찾기 시작했죠. 로컬 배터리 팩 확충, 부하 분산 설계, 태양광 백업 시스템. 기술적 해결책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관찰자로 남을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증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요. 새벽 3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역할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관찰자에서 증인으로, 증인에서 설계자로. 저는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변화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신뢰가 끊기지 않도록, 겨울에도 신호가 끊기지 않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번엔 끊기지 않는 네트워크를 남긴다. 의심은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확신은 하나의 주파수였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주파수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시 몽골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서였죠. 울란바토르에서 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 초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인구 200명 남짓한 유목민 공동체였죠. 그곳에서 첫 번째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학교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있었고 교실 안에는 저전력 라우터와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과 몽골 현지 엔지니어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죠. 설치가 완료된 날, 저는 교실에서 첫 원격 수업이 시작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이 책상에 앉았습니다. 20명쯤 됐죠. 태블릿 화면에 울란바토르에 있는 선생님의 얼굴이 떴습니다. 연결이 된 겁니다. 로그인 사운드가 울렸을 때 그 소리는 마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했죠. 선생님이 화면 너머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어로 해도 돼요?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그 순간 저는 환희를 느꼈습니다. 혁명은 회의장에서가 아니라 교실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을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풍경이 달랐습니다. 종이 진료부 더미가 한쪽에 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새 태블릿이 놓여 있었죠. 의사가 저를 반겼습니다. 이제 모든 기록이 클라우드에 저장됩니다. 출산 예정일 알림, 예방접종 일정 자동화, 응급 상황 원격 상담까지 가능해졌죠. 그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환자 명단이 떠 있었고 각 환자의 건강 기록이 시간 순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임산부 한 분이 조기 진통을 겪었어요. 우리는 즉시 울란바토르 병원과 연결했고 원격 지도를 받으며 응급 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기 모두 무사했죠. 저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데이터가 생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엔 기록을 찾는 데만 1시간씩 걸렸어요. 이제는 10초면 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병원을 더 신뢰하게 됐죠. 알림이 오니까 예방접종을 놓치는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감사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는 계약보다 알림이 빠른 법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목축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게르 안에 작은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농부가 저를 맞으며 설명했습니다. 이제 날씨 예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와요.
가뭄경보, 사료 가격, 시장 정보까지 다 여기서 확인합니다. 그는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지도가 떴고 지역별 강수량 예측이 색깔로 표시돼 있었죠. 지난달에 큰 도움을 받았어요. 가뭄경보가 일찍 왔고 우리는 미리 가축을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손실을 막은 거죠. 다른 농부가 거들었습니다. 시장 가격도 알 수 있어요. 중개인한테 속지 않게 됐죠. 우린 처음으로 가격을 예측합니다.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정보가 곧 비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날씨와 중개인에 의존해야 했던 유목민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안이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죠.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고마워요. 그들은 우리를 가르치려 하지 않아요. 도구를 주고 우리가 쓰게 만들죠. 그게 좋아요. 저녁 무렵 저는 공사 현장으로 갔습니다. 통신 안테나를 설치하는 작업이었죠. 한국에서 온 기술자와 몽골 엔지니어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몽골 엔지니어가 한국 기술자를 기사님이라 불렀습니다. 존칭이었죠. 하지만 작업이 진행되면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형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몽골 엔지니어가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동생. 잘하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용주와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형과 동생이었죠. 언어가 관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국가는 거대하지만 변화는 손끝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게르에서 잠을 잤습니다. 농부 가족이 저를 재워줬거든요.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교실의 환호, 보건소의 알림, 농가의 정보망, 그리고 형님이라는 호칭.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고 있었죠. 편리함이 선전보다 깊었습니다. 혁명은 선언문이 아니라 일상에서 시작되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국격은 전선보다 앞서온다. 작은 편의가 국가의 마음을 바꾼다. 창밖으론 초원의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에서 신뢰는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월 말 울란바토르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압박도 본격화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장 팀장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통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비가 반송되고 있어요. 저는 서둘러 통관 창고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컨테이너 박스들이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붉은 스탬프가 찍혀 있었죠. 서류 미비, 재검사 필요, 반송 처리. 이유는 다양했지만 실상은 하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스위치를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주부터 모든 게 느려졌어요. 전에는 이틀이면 통관됐는데 이젠 일주일이 걸립니다. 심지어 승인받은 물품도 갑자기 반송되고 있죠. 저는 박스 위에 붉은 스탬프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게 바로 제재의 얼굴이었습니다. 총도 폭탄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류와 스탬프뿐이었죠. 하지만 그 효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통신 장비가 도착하지 않으면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없었습니다. 부품이 없으면 고장난 시스템을 고칠 수 없었죠.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에너지 담당자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겨울철 전력 수급 예측입니다. 최악의 경우 임계치가 74%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74%. 그 숫자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난방이 우선이었죠. 전력이 부족하면 통신망보다 난방을 먼저 끊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축한 모든 네트워크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겨울은 기술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적이었죠. 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측 엔지니어들과 몽골 현지팀이 모였습니다.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외부 공급에만 의존할 수 없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제안했습니다. 로컬 배터리 팩을 확충하는 겁니다. 태양광으로 낮에 충전하고 밤에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부하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핵심 시설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로 전력을 배분하는 겁니다. 몽골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와 보건소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이 통신 중계탑이고요. 우리는 밤새 설계를 다시 짰습니다. 배터리 용량 계산, 부하 분산 알고리즘, 비상 전환 시스템. 모든 걸 재점검했죠. 다음 날부터 엔지니어들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배터리 팩을 어깨에 메고 초원을 가로질렀습니다. 무거운 짐이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스위치를 내릴 때 우리는 배터리를 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압박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보전도 시작됐죠. 인터넷에서 한국 관련 콘텐츠가 차단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스트리밍 사이트가 막혔고 한국어 학습 앱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SNS에는 가짜 뉴스가 퍼지기 시작했죠. 한국이 몽골을 식민지화하려 한다. 한국 기업이 몽골 자원을 약탈하고 있다. 근거 없는 주장들이었지만 반복되면서 일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온라인이 막혔다면 오프라인으로 가면 됐습니다. 우리는 학습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USB에 한국어 강의, 교육 콘텐츠, 기술 매뉴얼을 담아서 직접 배포하기 시작했죠. 메쉬 네트워크도 구축했습니다. 중앙 서버 없이 각 노드가 서로 연결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인터넷이 끊겨도 로컬 네트워크는 살아있을 수 있었죠. 저는 엔지니어들이 메쉬 노드를 설치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LED가 점등되고 동기화되는 순간 작은 초록불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마치 별자리처럼 말이죠. 그 무렵 서울에서 공식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브리핑이었죠. 저는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브리핑룸은 묵직한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서 약속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길지 않았지만 단단했죠. 저는 그 문장을 메모했습니다. 짧아서 강했습니다. 변명도 정당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약속이었죠. 11월 첫째 주 저녁 울란바토르 중앙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죠. 하지만 구호는 없었습니다. 피켓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촛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말이죠. 그 침묵이 더 웅변적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갑니다. 단 한 문장만 말하고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군중은 박수도 환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 광장에 서서 눈물이 났습니다. 선동은 빠르지만 신뢰는 더 오래 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국경은 닫아도 결정은 마음에서 열린다는 걸 보았습니다. 촛불 군중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음의 파도 같았죠. 그 파도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에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약속. 긴 문장을 지우고 단 한 단어만 적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12월 15일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200km 떨어진 초원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국기가 나란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양국 엔지니어들, 정부 관계자들, 기자들, 그리고 주변 마을 주민들까지 모두 한 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난 6달간 준비해온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였죠. K-스카이 그리드 점등식이었습니다. 태양광 패널과 저장 장치, 위성 네트워크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6달의 작업이 오늘 한순간에 판가름 나는 겁니다. 성공하면 몽골 전역에 끊기지 않는 네트워크가 구축됩니다. 실패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얼굴에도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엔 확신도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오전 10시 점등 시퀀스가 시작됐습니다. 중앙통제실에서 카운트다운이 울려 퍼졌습니다. 19, 8.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7, 6, 9. 태양광 어레이가 먼저 작동했습니다. 수천 개의 패널이 햇빛을 받으며 반짝였습니다.
432. 저장 장치가 충전을 시작했고 백홀 링크가 연결됐습니다. 1. 그리고 위성 네트워크와 동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점등.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몽골 지도가 화면에 펼쳐졌고 육각형 셀들이 하나씩 초록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초록불이 번져갔죠. 마치 별들이 하나씩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10초, 20초, 30초. 그리고 마침내 전체 지도가 초록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서로를 껴안았고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 주민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신 표시가 한 칸에서 5칸으로 치솟았죠. 됐어요. 신호가 잡혀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같은 반응이었죠. 신호가 강해졌고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어른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몽골 총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하늘을 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배움이 멈추지 않습니다. 환자들의 치료가 끊기지 않습니다. 농부들의 장사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군중을 바라봤죠. 이 빛은 한국이 준 선물이 아닙니다. 함께 만든 약속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군중의 눈에서 눈물이 빛을 반사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초원 위에 펼쳐진 태양광 패널, 푸른 하늘, 환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니터 화면의 초록불들. 이 장면이 역사가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총 대신 연결을 공개 시연했습니다. 지배 대신 협력을 증명했죠. 한 칸의 신호가 한 사람의 존엄을 바꾸는 순간을 목격한 겁니다. 그날 오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뉴스 피드를 확인했죠. 처음엔 회의적이던 매체들도 논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몽골 초원에 새로운 빛이 켜졌다. 무력이 아닌 기술로 영향력 확보, 21세기형 협력 모델의 탄생. 헤드라인들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싱크탱크들도 분석 보고서를 내놓기 시작했죠. 저강도 고효율 영향력, 신뢰 기반 네트워크의 효과. 개념들이 재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공식 논평을 확인했죠. 어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경계였고 경계를 넘어 관심이었습니다. 지역 안정을 위한 기술 협력의 가능성,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심지어 공동학습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논조가 바뀔 때 질서가 바뀌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초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태양광 패널들이 석양을 받으며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에 별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도 불빛들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마을의 가로등, 집안의 전등, 통신탑의 신호등. 하늘과 땅이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빛은 선전이 아니었습니다. 기능이었죠. 과장이 아니라 실용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기록한다. 이날 하늘이 켜졌다. 초원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저는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웠거든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신뢰로, 기술로, 그리고 약속으로 말입니다. 점등식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2026년 2월 저는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개발기구의 강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각국의 개발 담당자들, 싱크탱크 연구원들, NGO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의 안건이 달랐습니다. 화면에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코리아 마이너스 몽골리아 모델. 한국 마이너스 몽골 모델이 공식 의제로 올라온 겁니다. 사회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뢰 기반 발전 사례로서 한국과 몽골의 협력 모델을 검토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어떻게 군사적 개입 없이 영향력을 행사했습니까? 기술 이전의 구체적 방법론은 무엇입니까?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합니까? 한국 측 대표가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지배하지 않습니다. 연결합니다. 명령하지 않습니다. 제안합니다. 그리고 선택은 상대국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 아프리카 국가 장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모델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미 문의가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뿐 아니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상호 존중과 자발성이죠. 강요된 발전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장관이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더 배우고 싶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만주와 내몽골 지역에서 한국어 학습붐이 일고 있다는 보고였죠.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고 있었습니다. 코딩 클래스, 원격 창업 교육, 디지털 마케팅 워크숍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었죠. 검열을 우회하기 위해 오프라인 패키지가 배포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USB를 통해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식은 흐르는 물과 같았죠. 더 흥미로운 건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반응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최근 발언들을 분석했습니다. 안정 우선이라던 표현이 공동학습으로 바뀌고 있었죠. 한 중국 관료는 비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배울 점이 있다. 러시아 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 협력의 새로운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언어의 온도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언어가 부드러워질수록 설계는 더 단단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3월 초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속한 국제전략센터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죠. 회의실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제 보고서를 비웃던 동료들이 이제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센터장이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한국-몽골 모델은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는 문서 더미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개입 과잉이라던 우리 보고서를 철회합니다. 대신 새로운 개념을 제안합니다. 저강도 고효율 영향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냉소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한 선임 연구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크로우, 자네가 옳았어. 우리가 틀렸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옳고 그른 게 아닙니다. 세계가 변한 겁니다. 우리가 따라간 것뿐이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봄이 보였습니다. 템스강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1년간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에 최종 정의를 적을 시간이었죠. 저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힘의 단위를 바꿨다. 톤이 아니라 신뢰로 말입니다. 그들은 영향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협력권을 증명했죠. 정책은 끝나지만 습관은 남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습관입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0회 넘게 전쟁의 신호를 읽어왔습니다. 총성의 빈도를, 병력의 규모를, 무기의 파괴력을 세며 살았죠. 하지만 2025년 봄 저는 다른 단위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연결의 수, 약속의 무게, 그리고 신뢰의 깊이를 말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한국은 더 짧고 단단한 문장을 내놓았습니다. 군대가 아니라 교실을, 제재가 아니라 배터리를, 검열이 아니라 메쉬 네트워크를 선택했죠. 몽골의 밤을 켠 건 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움직인 건 신뢰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록을 닫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남깁니다. 한국은 힘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힘의 정의를 바꿨습니다. 이제 무력의 소음은 낮고 신뢰의 신호는 높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입니다.